나는 내 이름을 윤정자라고 소개하는 게 여전히 어색하다. 평생을 동네 사람들에게는 정자 아지매로 불렸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정자네 멸치로 통했으니 내 이름 석자는 늘 품 안에서만 반짝이는 작은 구슬 같았다. 72이 된 지금 그 구슬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고 빛을 들여다보겠다고 마음먹은 날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여수 바람이 바뀌던 초가을, 바다 비린내가 덜하고 대신 김양식장 쪽에서 바삭한 소금 냄새가 날아오던 주말이었다. 그날 나는 내 안에서 오랫동안 덩어리로 굳어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믿고 있다. 사실 그 전조는 더 일찍 왔었다. 명절을 앞두고 초인종이 울리던 오전, 나는 혹시나 싶어 문 앞까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다. 요즘 아이들은 바쁘다고 맨날 말하니 혹여나 아들 준호와 며느리 나래가 얼굴이라도 비추고 갈까 기대했었다. 인터폰 화면은 비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스엔 프리미엄 위생세제 패밀리팩이라고 큼지막하게 인쇄돼 있었다. 라벨 귀퉁이에 효도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았다. 나는 상자를 부엌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세제 냄새가 쿡 찌르는 듯 코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다. 눈썹 사이가 찌푸려졌다. 이왕 보내는 거 뭐라도 먹을 걸 보내지 싶다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용을 중시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독였다.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가 반짝였다. 가족 단체방에 새 영상 링크가 올라왔다. 며느리 나래가 운영하는 일상 브이로그였다. 썸네일에는 반짝이는 주방과 화사한 웃음으로 접시에 뭔가를 예쁘게 담아 올리는 나래의 손이 들어 있었다. 제목은 시댁도 처가도 평등하게. 추석 선물 리뷰였다. 나는 화면을 길게 눌러 무음으로 재생했다. 밝고 경쾌한 음악이 나와야 할 자리에 침묵이 흘렀다. 자막에는 처가는 최고급 공기청정기, 시댁은 위생세제. 합리적 소비로 모두 행복. 이라는 문장이 통통 튀는 폰트로 지나갔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보았다. 장면의 곳곳에 하얀색과 스테인리스가 번쩍였고 어디선가 상쾌한 향이 퍼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냄새는 내 부엌 구석의 세제 상자에서 뿜어나오는 그것과 똑같은 종류였다. 같은 상자, 다른 자막. 누군가는 행복했고 누군가는 조용했다. 나는 조용한 쪽이었다. 그날 해질 무렵 또 하나의 알림이 왔다. 단체방의 나래가 공지처럼 올린 짤막한 글이었다. 내 기억에 그 문장은 이랬다.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게 가족 모두에게 이롭다는 문장.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감정을 아껴 쓰는 게 좋다면 나는 지난 세월을 너무 흥청망청 써버린 셈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2해 동안 나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멸치를 다듬었다. 아들 준호가 카페를 낸다며 보증금이 모자라다고 했을 때 나는 내 통장의 잔고를 들여다보며 가만히 오목눈을 떴다. 숫자들이 내게 말했다. 오래 모은 돈 쉽게 주지 말라고.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 말했다. 잘 되면 엄마 가게도 도와주겠다고, 다음에는 엄마에게 바닷바람 덜 부는 집으로 모시겠다고.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작은 솥을 데웠고 나는 결국 은행 창구에서 30분을 더 서 있었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손끝이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손마디에 남아있다. 나는 정확한 날짜를 잘 외우지 못하는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숫자까지 또렷이 기억한다.
준호에게 송금했던 금액은 5,500만 원이었다. 메시지로 잘 써라, 갚을 수 있을 때 천천히 갚아라라고 보냈다. 그때 준호는 연속된 이모티콘과 함께 마음을 표시했고 날에는 고맙다는 길고 정중한 문장을 보냈다. 그 이후로 상황은 조용한 듯 흘렀다. 카페는 생각보다 빨리 손님이 들었다가 팬데믹으로 휘청했고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다. 나는 카페에 가면 테이블 닦는 걸 거들었고 날에는 매장 구석 스튜디오에서 초점을 섬세하게 맞춰가며 컵을 찍었다. 밝고 가벼운 배경음악, 산뜻한 컷 편집, 그리고 두 사람의 미소. 그 영상 속에서 나는 종종 뒷모습으로 스쳐 지나갔다. 자막에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내조라는 문장이 붙기도 했다. 자막은 늘 예뻤다. 내 마음은 가끔 거칠었다. 그해 추석 이틀 전 세제 상자와 무음의 자막, 감정 소비 자제 공지가 연달아 왔고 그날 저녁 바람은 낮보다 훨씬 차가웠다. 현관문을 열면 복도 끝에서 바다 소리가 낮게 울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가만히 식탁에 앉아 손바닥으로 나무결을 쓸었다. 오래된 식탁, 2번 칠한 리스가 손끝에 미세한 굴곡으로 남아있었다. 그 굴곡 사이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스며들었다. 한숨이 내뱉어지지 않았다. 호흡이 목젖에 걸려 멈춰 서는 듯 했다. 그 즈음 나는 내 딸 수경에게 전화를 했다. 수경은 나와 다르게 말이 적고 고개를 길게 끄덕여주는 아이였다. 여수에서 순천으로 시집을 가 살고 있고 늘 내가 먹은 약과 걷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적당히 챙겼다. 그날 수경은 휴대전화 너머에서 잠시 조용해지더니 내 말들을 모아 천으로 감싸듯 정리해 주었다. 세제 상자 이야기, 영상의 자막 이야기, 오래전 송금했던 돈 이야기까지. 수경은 내가 중간에서 웃음으로 넘기려던 부분들을 차곡차곡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그 탁자를 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가늘게 긁는 소리가 났다. 수경은 마지막에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말자고. 나는 그 말에서 물비늘 같은 희미한 빛을 보았다. 다음 날 수경이 여수로 왔다.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발목까지 오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나는 문을 열어주면서 한순간 젊은 날의 수경을 떠올렸다. 감자꽃이 피던 밭둑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도 울음을 꾹 삼키던 아이.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기 시작했다. 수경은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법과 절차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그런 단어들 앞에서 늘 작아졌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단어들이 내게 낯설지 않게 들렸다. 한자 한자가 둥근 돌로 쌓은 낮은 담장처럼 보였다. 그 담장 안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경은 두 갈래의 길을 말했다. 하나는 오래전에 보냈던 5,500만 원을 고맙게 받은 도움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야 할 빚으로 다시 세우는 일.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내 삶을 내 손에서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묶는 일. 첫 번째 일은 통장 기록과 메시지를 모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일은 내게서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내가 믿는 사람에게 위임해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수경은 유언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썼다. 살아있는 동안 내 뜻이 바뀌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는 서류라는 표현. 나는 그 표현이 좋았다. 살아있는 동안 이라는 5글자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차분하게 준비했다.
종이를 펼치고 펜의 그립을 고쳐 쥐고 날짜를 적었다. 날짜를 한글로 풀어 쓰는 버릇이 그날따라 고집스러워졌다. 나는 숫자로 쓰려는 수경의 펜 끝을 가볍게 막으며 웃었다. 오래 묵은 장독 위에 먼저 내리는 빗방울처럼 작은 웃음이었다. 그 웃음 뒤로 마음의 서늘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서늘함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등을 곧게 펴게 했다. 며칠 뒤 우리는 준호와 나래를 집으로 부르기로 했다. 수경은 단체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내 말투로 보낸 문자였다. 간단하고 딱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존대로만 채워진 문장들.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서 하자는 말과 당일에 제3자가 동석할 거라는 말.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활자가 가지런했다. 내 마음도 따라 가지런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바깥에서는 갈매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아이들 울음 같다가 다시 들어보면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맑은 금속성 소리 같았다. 문자는 곧바로 전화로 돌아왔다. 벨소리는 짧았고 목소리는 길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문장들은 오래된 들숨과 날숨처럼 거칠게 흔들리지 않았다. 수경이 먼저 우리 셋의 지난 몇 년을 요약했다. 내가 시장에서 손을 불리던 겨울들, 준호의 카페 개업과 고전, 나래의 영상과 협찬, 송금했던 5,500만 원, 그리고 최근의 세제 상자와 단체방 공지까지. 수경의 말 중간중간에 멈춤이 있었고 그 멈춤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바람은 얇은 커튼을 가볍게 흔들고 그 그림자가 식탁 위 서류들 사이로 뚜렷하게 드리웠다. 나는 그 그림자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이야기가 절반쯤 흘렀을 때 나래가 먼저 말을 보태려는 눈빛을 했다. 수경은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수경의 친구가 서류를 펼쳤고 펜을 하나씩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단순한 두 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차용에 대한 약정 확인이었다. 5,500만 원이 선물이나 도움의 성격이 아니라 되갚아야 하는 돈이었다는 사실을 서로 명확하게 적어두는 일. 그 두꺼운 종이에는 금액과 날짜와 기간, 이자가 아닌 상환의 순서 같은 단어들이 기입돼 있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의 문서였다. 상속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 말의 그림자는 충분히 컸다.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오래된 목재의 냄새를 맡았다. 어둡지만 따뜻한 냄새였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나진 않았다. 그 눈빛은 예의범절과 계산 사이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오래 붙들지 않았다. 내 손등에는 멸치가시에 남은 옅은 흉터가 두 줄 있었다. 그 흉터가 문득 선명하게 보였다. 흉터가 나를 부끄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흉터는 늘 내가 살아냈다는 증거였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나서 수경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오래 눌러둔 뚜껑을 아주 조금 열었을 때 새어나오는 김 같았다. 방 안 공기가 약간 따뜻해졌다. 나는 물을 따라 건넸고 준호는 천천히 받아 마셨다. 컵에 입술이 닿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렸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어 나무를 흔들었고 순간적으로 유리창이 낮게 떨렸다. 떨림이 지나가자 고요가 다시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수경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부엌 구석의 세제 상자를 꺼냈다. 포장을 뜯으니 화학적인 상큼함이 한 번 더 코를 찔렀다. 나는 그 상자에서 세제 한 통을 꺼내 욕실 선반에 올려두고 나머지는 다시 박스에 담아 현관 옆에 쌓아두었다. 내일 관리실에 내려놓고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라고 말해야지 생각했다. 세제는 집을 깨끗하게 해주겠지만 마음방을 반듯하게 닦아주진 못할 것이다. 마음에는 마음의 도구가 따로 필요했다. 그 도구를 나는 낮에 손에 쥐었다. 서류와 사인, 그리고 조용한 결심. 나는 그것들로 내 마음의 마룻장을 닦기 시작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들여다봤다. 단체방에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올라오지 않았다. 나래의 브이로그 채널에는 새 영상 예고가 떴다.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두기, 관계를 망치지 않는 말하기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그 제목을 읽고 화면을 끄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었고 바닷물 냄새가 깊게 스며들었다. 문틈마다 소금기가 묻어나올 것처럼 짭조름한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길게 들이마셨다. 짠내는 나를 아리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혀끝에서 바삭하게 부서지는 감각으로 변했다. 마치 햇볕에 잘 마른 멸치꼬리를 이로 가볍게 물었을 때 나는 소리처럼. 다음날 새벽 일찍 눈이 떠졌다. 잠이 줄어드는 나이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는 시장으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가방엔 새로 만든 장부가 들어있었다. 표지가 단단한 노트, 첫 장에는 오늘 날짜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장부는 돈을 적는 도구 같지만 내겐 시간을 적는 도구이기도 했다. 어느 계절에 무엇을 건너왔는지 남겨두는 책. 나는 그 책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내 삶은 내 편에 선다. 글자를 다 쓰고 나니 손끝이 따뜻해졌다. 햇빛이 창틀 위로 걸려들며 부엌 바닥에 길게 눕기 시작했다. 나는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내내 마음 한켠에서 작은 소리들이 일었다. 불쑥불쑥 솟았다가 사라지는 질문들. 포기가 냉정인지, 단단함이 잔인함인지, 보살핌이 습관인지, 사랑이 빚인지. 나는 대답을 급히 찾지 않았다. 좋은 질문은 오래 묵혀야 맛이 난다. 소금간이 배고 바람이 드나들고 시간이 눌러앉을 때 비로소 깊은 맛이 난다. 나는 여러 번 해본 기다림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삶의 부엌을 한 번 더 닦을 것이다. 마룻장도 들보도 서랍 손잡이도. 그날 시장 길목을 지나며 나는 사람들의 인사말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늘 하던 안부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어제 바람이 거셌지요라는 말 속에 그래도 잘 견디셨지요라는 뜻이 얹혀 있었다. 나는 그 뜻을 알아듣는 나이가 되었고 알아들었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허리가 덜 아팠다. 손가락 마디가 덜 굳었다. 바다 위로 햇빛이 번지고 트럭의 경적이 멀리서 짧게 울렸다. 나는 각자의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을 생각했다.
가까운 바다에도 먼 바다에도 각자의 물길이 있다. 내 배는 오늘부터 방향을 조금 틀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물결은 달라졌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나는 다음 걸음을 떠올렸다. 서류에 찍힌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내가 가진 집과 적금과 소소한 것들, 내게서 끝까지 내 것으로 남아야 할 것들을 안전하게 묶는 작업. 수경이 말하던 살아있는 동안 뜻을 묶어두는 계약을 현실로 옮기는 일. 그리고 준호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 길게 설명하지 않는 대신 변명으로 길어지지 않는 문장. 그 문장에는 무엇라 쓰면 좋을까? 나는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 더 써보았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글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발목을 스치는 바람이 있었다. 그 바람은 지난 여름과는 달랐다. 얇고 맑고 오래 묵힌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향처럼 투명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나는 현관 옆에 쌓아둔 세제 상자를 관리실로 옮겼다. 경비 아저씨는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분들 챙겨가시라고 부탁드리자 아저씨는 잘하셨어요 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몸을 돌려 올라가는 계단은 어제와 같은 높이였지만 이상하리만큼 가볍게 느껴졌다. 한 계단 한 계단 발을 올릴 때마다 내 안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겹쳐났다. 오래전 초등학교 골목길에서, 시장 통로에서, 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집 계단에서. 나는 그 발소리들이 모두 같은 발에서 났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 발은 여전히 내 것이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멈출지, 누구와 함께 걸을지, 나는 오늘부터 내 발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방으로 들어오자 테이블 위에 접힌 서류들이 얌전히 있었다. 한 번 더 펼쳐보려고 손을 뻗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철 지난 원피스를 개키듯 너무 자주 펼치면 모서리가 낡아진다. 중요한 건 서류 자체보다 그 서류를 만들게 한 마음의 방향이니까. 나는 그 마음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바람에게 부탁했다. 흐트러지면 한 번만 더 알려달라고.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얇은 커튼을 한 번 크게 부풀렸다가 가라앉혔다. 그 모습이 대답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수경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전에 공증 사무실 예약이 잡혔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답하고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엎어놓았다. 화면이 아래로 향하자 집안의 소리들이 또렷해졌다. 냄비에서 물 끓는 소리, 냉장고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 바깥 골목에서 자전거 체인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하나씩 세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에 딸과 함께 듣던 자장가가 떠올랐다. 그 노래에는 대답을 재촉하는 구절이 없었다. 말 대신 숨을 길게 내뱉는 구간이 많았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그 구간처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길 시간이 온 듯하다. 내일은 공증 사무실로 가야 하고 그 뒤에는 아마도 준호에게서 전화가 올 것이다. 혹은 나래가 새 영상을 올릴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쪽에도 먼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할 것이다. 선택은 가끔 부드럽고 가끔 단단하고 가끔 조용하다. 오늘의 나는 조용한 선택을 했다. 내일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바람은 여전히 창틀을 스치고 저녁빛은 서쪽으로 더 깊게 기울고 나는 등받이에 등을 곧게 기대어 앉아 있다.
마음 한복판이 빈 그릇처럼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맑아야 다음을 담을 수 있다. 며칠 전 서류를 정리해 두었던 내 식탁 위는 여전히 깨끗했다. 종이를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 하는 대신 나는 이제 그것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내 손끝에서 인주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공증 사무실로 가는 날이 다가왔다. 아침 공기는 맑았다. 여수 버스 터미널 근처 골목에는 분식집에서 튀겨내는 기름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따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 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수경과 나란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수경은 검은색 파일을 품에 안고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머릿속에서 짧은 기도를 했다. 오늘 내가 서명하는 종이가 내 남은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이 선택이 더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공증 사무실은 예상보다 밝고 따뜻했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고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법전들은 마치 두꺼운 벽돌처럼 듬직해 보였다. 담당 직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모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죠?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실 모든 법률 용어를 완벽히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글자가 아니라 내 결심이었다. 서명란에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덜덜 떨리던 과거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아이들 키우던 시절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떨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떨림 대신 묘한 고요가 손끝을 감쌌다. 볼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나는 마치 내 삶이 한 문장으로 새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공증을 마치고 나오자 수경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됐어요, 엄마. 이걸로 누구도 엄마 걸 빼앗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 말보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더 의지하고 싶었다. 온기는 법보다 오래 간직할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 떠 있는 글자만 오래 바라보다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도착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틀 뒤 현실이 되었다. 집 앞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다. 송금 영수증이나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편지였다. 봉투 앞면에는 엄마께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준호의 글씨였다. 나는 편지를 들고 방 안에 들어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 냄새는 예전 준호가 중학생 시절 밤새워 글짓기 숙제를 하던 때의 냄새와 똑같았다. 그때 준호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다가 내 손길에 놀라 깨곤 했다. 엄마, 나 잠깐만 눈 붙였어.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글씨체가 점점 눈물에 번져 흐려졌다. 하지만 눈물이 다 흘러내린 뒤에도 내 마음은 단번에 흔들리지 않았다. 공증 사무실에서 눌러 쓴 내 이름 석자가 여전히 등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경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엄마, 편지는 마음으로만 간직해요. 그게 다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지금의 나에겐 편지가 선물일 수는 있어도 빚이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오랜 세월 내 마음을 비처럼 쓰며 살아왔다. 이제는 다 갚았다. 남은 건 내 삶을 지키는 일뿐이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불을 끈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빛 속엔 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애원했다. 엄마, 나 정말 달라질게.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진짜야. 나는 조용히 손을 저었다. 다시는 그 약속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지키기로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깊게 배신한 사람이야. 그저 내 남은 생을 더는 내 눈치 보며 허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도 그건 이제 내 몫이다. 내 몫은 아니다. 준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흐느낌만 거실에 맴돌았다. 나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밀려 들어왔다. 이제 가라. 그 한마디는 눈물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흘러나왔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빛은 공허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오래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갈매기 울음이 들려왔다. 그 울음은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고 거칠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는다. 내 이름 윤정자로 산다. 그날 밤 수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이제야 진짜 괜찮아졌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가끔은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 누구보다 애틋하게 품었던 내 아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인지. 그러나 곧 그동안의 상처가 떠올랐다. 세제 상자, SNS의 조롱,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내 반찬들. 그 기억들이 차갑게 내 가슴을 눌렀다. 그래, 나는 이미 충분히 견뎠다. 더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공허감은 끈질겼다. 이따금 꿈속에 준호가 나타나 어린 시절 모습으로 나를 부르곤 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분홍빛 책가방을 메고 내 손을 꼭 잡던 그 아이. 꿈에서 깨어난 새벽녘 손바닥에 아직도 작은 손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한참 동안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럴 때면 차라리 눈물이 말라버리기를 바랐다. 나는 알았다. 아들을 끊어낸다는 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었다. 내 안의 한 부분을 스스로 도려내는 일이었다. 상처가 아물더라도 그 자리는 텅 빈 흉터로 남는다는 걸.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나는 여전히 살아야 했다. 수경은 그런 내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언제나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경은 늘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편히 산다는 게 뭘까? 편안함과 공허함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렇게 나는 새로운 평화를 얻는 대신 가끔씩 몰려드는 공허와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내린 선택의 그림자라면 감당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아들을 단호히 끊어낸 뒤에도 내 안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건 결국 내가 세상과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서 조금 더 천천히 걸어 다니기로 했다. 여수 바닷가에 자리 잡은 우리 시장은 늘 바람이 세게 분다. 멸치와 미역, 갓 따온 갓김치 향이 뒤섞여 흐르는 그곳은 내 삶의 절반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은 일에 치여 늘 허둥지둥 오갔던 길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기가 묻어 있었고 가게 앞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다. 정자 아지매, 오늘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슈? 건어물 가게 주인 박씨 아저씨가 넉살 좋게 웃으며 물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말았을 텐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요즘 장사가 바빠도 마음은 한가하네요. 그 짧은 대답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제일 좋은 기지. 마음이 한가해야 오래 버텨요.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다. 며칠 뒤 과일 가게를 하던 젊은 부부가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걸 보았다. 수박을 나르느라 땀에 흠뻑 젖은 그들의 얼굴을 보니 문득 내가 예전 시장 초년 시절에 느꼈던 고단함이 떠올랐다. 나는 집에 있던 보리차를 한 통 들고 와 그들에게 건넸다. 여름밤은 이거 한 잔이 최고라니까.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 작은 웃음이 내 마음을 오래도록 데워주었다. 이웃들과 조금씩 말을 섞다 보니 시장이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장사 끝나고 그냥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가게 앞에 잠시 서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듣고 혹은 내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그리고 뜻밖의 인연도 있었다. 옆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순자 아주머니였다. 그는 나보다 몇 살 많았는데 늘 무뚝뚝하게만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멸치 자루를 정리하다 허리를 잡고 신음하자 순자 아주머니가 달려와 내 등을 주물러 주었다. 이 나이에 허리 무너지면 큰일 나.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서로 반찬을 나눴다. 아주머니가 끓인 된장국은 내 입맛에 딱 맞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사소한 나눔이 내 안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갔다. 물론 여전히 밤이 되면 공허가 밀려왔지만 낮에는 웃을 일이 많아졌다. 나는 깨달았다. 아들을 끊어낸 자리에 생긴 상처는 다른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도 혈연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저녁 수경이 내게 물었다. 엄마, 요즘은 덜 외로우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외로운 건 여전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나를 삼키진 않아. 오히려 그 틈새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같아. 수경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림의 삶을 살지 않았다. 누군가가 오기를 바라며 눈치 보던 지난 날을 접고 내가 먼저 걸어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결국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건네는 짧은 안부, 이웃이 건넨 된장국 한 그릇, 딸이 보여준 미소 한 번.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내 안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었다. 아들을 끊어낸 뒤 찾아온 공허와 외로움은 여전히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빈 공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빛과 바람이 드나들 자리가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지 않는다. 내 이름 윤정자로 살아간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거칠음 속에서도 나는 나를 지킬 힘을 얻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눈물과 상처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각자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